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의 밑에서 자랐어요. 혹시나 호랍이 밑에서 자란다고 놀림이라도 받을까. 아빠는 굉장히 저를 바르게 키우시려고 노력하셨고, 그 모습이 저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어 다가오기도 했어요. 엄마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아빠는 본인과 안 맞아서 이혼을 한 것뿐이지 절대적으로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든 크면 꼭 봐도 된다며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고 언젠간 볼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었죠. 이혼을 해서 저에게 결핍을 준 것이 안타까우셨는지 아빠는 늘 밖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아빠의 꿈은 제가 아무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뭐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빠 삶의 원동력이라고도 하셨죠. 저 때문에 더욱더 어깨가 무거워지신 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았기에 언제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일을 해야 우리 딸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야. 누가 무시를 한다고 그래. 이렇게 훌륭한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 그래도 호래비 밑에서 컸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말이 나올까 그래. 그렇게 저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아빠. 그리고 늘 앞만 보고 살아온 아빠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 큰 꿈을 이루셨고 그때부터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아빠가 왜 이렇게 노력해서 살아왔는지 알겠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고 이 모습을 보며 아빠의 행동들에 이해가 갔어요. 한편으론 이럴 때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기뻐하셨을까 싶은 마음에 쓸쓸하기도 했지만 아빠가 엄마의 빈자리까지 모두 채워주셨기에 그런 마음은 조금 들다가 말았어요. 네가 고 사장 딸이구나? 어머, 어쩜 이렇게 고 사장은 딸을 잘 키웠대? 아, 안녕하세요. 아빠 도시락 가져다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 아빠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데 왜 그런 줄 알겠다. 아주 똘똘하게 생겼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뵙고 가볼게요. 아빠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셨고 처음엔 그저 부동산만 하셨는데 엄마와 이혼 후 오히려 더 열심히 사셔야 한다며 밤낮으로 뛰시다가 이리저리 들어온 정보를 듣고 투자에 큰 성공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하시게 된 것이었죠.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사셨던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혼 부부의 딸이라고 하면 뒤에서 늘 수군대기 바빴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직 결혼도 한참 남은 저에게 결혼할 때 혹시라도 안 좋은 소리라도 듣는 거 아니냐면서 벌써부터 걱정하시던 아빠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 갖췄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란다. 잘 봤지? 아빠, 나도 꼭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아빠는 네가 그래도 인간 됨됨이가 됐기를 바래. 그런 건 돈 주고도 살 수 없거든. 그래도 아빠는 사람이 가진 위치보다도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하신 분이셨어요. 아무래도 홀로 딸을 키워오며 맞아온 풍파들 때문인지 아빠는 본인만의 가치관이 뚜렷하신 분이었죠. 아빠의 영향을 받아 저 역시 인간 됨됨이를 먼저 보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하여 취직을 했어요. 아빠의 교육관 때문인지 회사 동기 중 제일 착하지만 늘 뒤처지는 동기에게 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친구인 게 언제나 착하다고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호구짓을 당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 안쓰러운 존재였었죠. 여정 씨는 일 잘하고 똑 부러지니까 뭐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겠죠. 축하드릴게요. 에이, 아니에요. 승진은 무슨. 희수 씨가 승진할 수도 있는 거죠. 아직 모른대요. 제가요? 여정 씨가 봐서 아시잖아요. 전 아마 동기들 부장 달고 차장 달 때 그때 대리나 달까? 그런 말 마세요. 희수 씨가 너무 착하니까 프로젝트니 뭐니 다 양보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도 제 입속을 어떻게 대놓고 챙기겠어요. 전 이게 편해요. 회사에서도 늘 중요 프로젝트나 고가 점수를 줄 때 언제나 동기들을 먼저 챙기는 착한 동기가 어느 순간부터 스며들기 시작했고, 이런 사람이라면 인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흰 서로 챙겨주며 연인이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어요. 홀로 절 키워온 아빠는 제가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가 생겼다고 하자 당장 보자고 하며 가장 크게 좋아하시기도 하셨어요. 아유, 우리 딸이 어떤 남자를 데려오려나 했더니 이렇게 인물이 훤칠한 남자를 데리고 왔네. 희수씨 인사해. 희수씨 처음 보지? 진짜 회사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야. 그래, 안 봐도 훤하다. 우리 딸이 좋아한다고 하면 내가 두 팔 벌려 환영이지. 환영하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처음 뵙는데 벌써 가족처럼 잘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우리 딸, 진짜 내가 귀하게 키웠거든. 자네도 내 가족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 귀하게 대해줄게. 아빠는 그렇게 첫 만남에 제 남자친구를 울려버리는 멘트를 하였고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남자친구의 속내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남자친구 또한 살아온 환경이 평탄치만은 않았다고 했어요.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재혼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냈고 지금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머니 때문이라도 본인이 꼭 성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 늘 하루하루가 마음이 안 좋다고도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 옆에서 제가 꼭 힘이 되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들이 무시하는 이 남자, 내가 꼭 멋진 남자로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홀로 평강공주 스토리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옆에 이제 내가 있잖아. 어머님 모시는 거 같이 모셔보자. 내가 딸처럼 잘할게. 고마워. 우리 엄마가 아마 더 잘할 거야. 늘 딸이 있었으면 했거든. 나도 중간에서 잘할게. 당신 살아온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간다. 어렸을 적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내색 없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는지. 앞으로 우리 더 잘해보자.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가 대뜸 브레이크를 걸었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많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선경지명이었음에도 그때는 철없이 남자친구만 생각한다면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아니, 예단 준비하고 혼수 진행하려면 진작에 만났어도 한참 전에 만났어야지. 니네 회사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이제서야 연락을 해? 너도 참 꿈뜨다. 보고 자란 게 있어야지. 네? 어머님, 그때 뵀을 때 예단이랑 혼수는 제 선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걸 그대로 믿었단 말이야? 그거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거고 당연히 나랑 상의를 해야지.
내가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너도 호래비 밑에서 자랐다고 이렇게 보고 배운 게 없는 거니? 아니요. 일단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의 가르침까지 운운하시는 건 너무하세요. 얼씨구,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채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참나. 됐고, 내 친구들은 며느리들한테 모피고 가방에도 다 받았다고 하더라. 넌 여기에 더해서 보석까지 해줄 거지? 그래야 내 면이 서지. 저 희수 씨랑 딱 모은 선에서만 결혼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패끼치지 않고 저희가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으로만 결혼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어머님이 요구하는 선물은 제가 부담스럽네요. 뭐? 못해?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 며느리로 들이는데 이 정도도 못한단 말이야?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만 봐서는 너무 좋았지만 도저히 저런 언행을 하는 시어머니를 평생 책임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은 너무 경황도 없고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던지라 어이가 없어서 맞받아칠 수가 없었고 전후 사정을 들은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떨떠름했어요. 아, 엄마가 아들이 나 하나잖아. 그래서 그랬나 보다. 미안해. 근데 엄마도 속상해 하시긴 하더라. 나도 그날 많이 당황했어. 몇 번 만나 뵐 때 아무런 소리 없으셨잖아. 근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주변에서 많이들 자랑하시나 봐. 아무래도 엄마도 내가 아들 하나니까 그런 점에서 아쉬우신 거지. 아버님한테 얘기해서 혹시 어떻게 안 될까? 그래도 딸이 하나인데 결혼 준비는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빠가 해주시겠다는 거 간신히 말리고 우리끼리 하기로 한 건데. 그래도 아버님이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에 관여를 안 하신다면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남자친구의 말이 황당하게 들렸어요. 이렇게 결혼식에 대해 회의감이 들 때쯤 아빠는 제 얼굴을 읽으셨는지 대뜸 통장 하나를 건네시더니 결혼 비용에 보태 쓰라고 하셨어요. 결혼할 때만큼은 제 힘으로 하고 싶었지만 아빠는 역시나 딸바보였어요. 그냥 써라. 아빠가 그래도 뭐 하나는 해줘야지. 너 하나 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 아빠, 결혼은 내 힘으로 해도 되는 건데 고마워. 희수랑 너랑 잘 사는 거 보여주면 그만이야. 아빠가 뒤에 있잖니. 희수도 아빠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전 염치 없게 아빠의 도움을 받아 결혼을 준비해 나갔고 아빠의 도움을 받은 것을 안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절 대해주었어요. 남자친구야 원래도 잘해줬지만 그때를 이후로 조금 서먹했던 사이였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남들 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싸운다고 하니 저에게도 하나의 에피소드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뭐? 일을 그만둬? 아니,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까 박 과장이 당신 사직서 냈다는데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거야? 솔직히 적성에 안 맞았잖아. 내 위치 봐서 알 거고. 나 사업 좀 해보려고. 당신 같은 성격에 무슨 사업?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갑자기 왜 그래? 어?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갑자기 회사를 퇴사했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같이 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되려 남편을 응원하시더라고요. 얘, 뭘 그러니? 남자가 이렇게 포부가 있어야지. 너랑 결혼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대단하지 않아? 아니, 그래도 이건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데 같이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어야죠.
넌 그냥 응원만 해주면 된다. 너희가 아쉬운 집도 아니고. 솔직히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딱 딸 하나 있는 사돈어른이 우리 아들 나 몰라라 하겠어? 에이, 엄마, 무슨 말을.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마. 어머님, 전 결혼했고 아빠로부터 독립했어요. 여기서 아빠 얘기가 왜 나오나요? 그냥 엄마는 또 내가 사업하자고 하니까 하시는 소리지. 당신은 무슨 그렇게 날이 서 있어. 그래, 그냥 내 아들 생각해서 한 소리다. 너 초치는 소리 할 거면 그만 얘기하고 응원이나 해줘. 당장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업을 한다며 회사를 그만둔 남편이 철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막막하였죠. 퇴직금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남편이었지만 큰 소득은 없어 보였어요. 내가 뭔가를 도와주지 못할 거면 응원이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뒤늦은 응원을 해보았지만 어느 날은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울고 있었어요. 아니, 왜 식탁에서 이러고 계세요? 당신은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게 사실은 엄마가 얘기해요. 내 입으로 절대 말 못하니까. 어떡하니? 누가 큰 돈 만들어준다고 해서 거기에 홀랑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날라먹은 거야.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어? 다 내 죄다, 내 죄야. 네? 퇴직금을 날려요? 아니, 누가 큰 돈을 만들어줘요, 이 세상에. 남 배불려 줄 거면 본인 가족들을 배불려 줬겠죠. 당신은 이런 것도 나한테 상의 안 한 거야? 진짜 미안해. 그저 큰 돈 만들어서 당신 기쁘게 해줄 생각이 그런 거야. 어이가 없다. 내가 언제 큰 돈 만들어 달랬어? 잘 다니는 회사 갑자기 그만두고 사업할 거라더니 퇴직금마저 날리고. 이것도 상의 없이. 결혼을 왜 했니? 너무 착해서 당신 같은 사람만 믿으면 될 것 같았는데 나는 그냥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네. 얘, 가뜩이나 속상한 애를 왜 이렇게 잡어? 내가 이리 속상한데 내 아들은 오죽할까? 이마저도 역성을 드는 시어머니였고 정말 어이없는 것을 떠나서 눈물이 났어요. 착하고 사람 됨됨이가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토록 본인만 생각하는 나약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늘 시어머니 치맛자락 뒤에 숨어있는 비겁한 남자였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싶어 속상한 마음이 들었는데 저를 더 황당하게 한 것은 그런 남편이 저희 아빠에게 부탁을 하였고 아빠는 저를 위해 그 부탁을 들어주신 것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속상해서 것은 별개로 정말 화가 났어요. 당신, 아빠한테 아빠 건물에서 장사해보고 싶다고 했어? 진짜 왜 그래? 아니, 어차피 아버님이 누구한테 임대 주실 거 아니야. 그거 나 좀 달라고 했지. 일단 보증금이나 뭐나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사위이자 아들이잖아. 와,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그래? 가족끼리 돈은 더 확실히 해야 하는 거야. 얘, 애 좀 그만 잡아라. 얘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그게 다 우리 잘 살자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사돈이 그렇게 잘 살면 좀 도와주실 수도 있지. 이게 가족 아니야? 시어머니의 뻔뻔한 소리에 할 말을 잃게 되었고 이때 정말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느껴졌어요. 심성 곱고 착하면서 우직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리 마마보이에 본인만 생각하는 남자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마음이 안 좋아서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쯤 아빠가 먼저 전화가 오셨고 아빠는 혹시라도 제가 마음이 불편할까 싶어 미리 선수를 치면서 제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어요. 오히려 이런 아빠의 모습을 보니 죄송한 마음이었죠.
남자들 사업해보고 싶은 거 다 꿈이야. 그리고 너랑 결혼했으니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능력이 되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남편이잖니? 아빠한테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러지. 아빠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오히려 남자들은 모두 그렇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래도 아빠가 여러 번 괜찮다는 말에 저 역시 마음을 풀기로 하였어요. 이왕 하는 사업 꼭 잘 되길 바랬거든요. 내가 장인어른한테 진짜 잘할게. 아니, 우리 아버지처럼 모실 거야. 당신 그 말 꼭 지켜. 그리고 이왕 하는 사업 정말 열심히 해봐. 내 사업이니까. 당연하지. 회사 다닐 때 내 모습은 잊어줘. 보란듯이 성공할 거니까. 남편은 정말 열심히 할 거라면서 믿어달라고 하였어요. 저 역시 남편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본인 사업이니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도 믿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남편의 안일한 태도는 지속되었어요. 당신 오늘 출근 안 해? 물건 들어오는 날이라며. 물건 받아야 하지 않아? 아, 그거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했어. 천천히 나가서 수량 확인하면 돼. 수량 꼼꼼히 체크해야 하지 않을까? 에이, 괜찮다니까. 거기 거래처 실수하는 곳 아니라서 천천히 해도 돼. 제 눈에는 남편이 안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실망스럽더라고요. 물론 첫 사업을 시작하고 대박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고 느꼈어요. 이 사업이 얼마 가지 못하리라는 걸요. 이번 달엔 적자네. 하긴 첫 술에 배부르겠어. 다음엔 분발해야지. 당신 열심히 하긴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둘뿐이라 뭐 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이라도 태어나봐. 그래도 우리 나이가 있는데 조금 더 앞날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아버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말하라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 진짜 장가 잘 간 것 같아. 뭐? 지금 우리 아빠를 믿고 있단 말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아버님을 내 아버지처럼 여겨서 편하게 말하는 건데 뭘 그렇게 정색을 해?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제가 사리 분별을 못해서 생긴 일이었죠. 정말 착한 것 빼고는 모두 다 꽝인 남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남편 심성이 곱고 저희 아빠를 정말 친아버지처럼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빠 먼저 생각하는 사위여서 사실 고마운 마음이 들긴 들었어요. 당신 화 많이 났지? 미안해. 어쨌든 아따네는 그래도 잘해보려고 한 건데 용기도 없고 포부도 없는 참. 나 참 나약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마음이면 뭘 못하겠어. 우리 아빠도 날 위해 그렇게 사셨기도 했고. 더 노력할게. 아니야, 매일 이런 소리나 해서 미안해. 당신은 그럴만하지. 아, 맞다. 다음 주에 장인어른 건강검진이신데 내가 모시고 갈게. 당신 바쁘잖아. 당신이 시간이 돼? 우리 아버지 일인데 뺏어라도 가야지.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그래,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저 이런 부분에선 모자라지만 내가 더 벌면 되니까 참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도 아빠한텐 정말 끔찍이 잘해서 아빠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하려고 했던 저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고, 그 소식은 건강검진을 받고 온 친정 아빠의 암 진단 소식이었어요. 평생 생각도 못한 병이어서 그런지 충격이었죠. 사실이야? 당장 수술해야지.
수술하면 괜찮다고는 하지? 해봐야 알지. 전이만 안 됐으면 좋겠다고 의사가 그러더라. 에이, 아빠 왜 이렇게 담담해? 난 어떡하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건강해야 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아빠는 참 담담했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오히려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에게 아빠는 큰 우주 같은 존재여서 그런지 전 더욱 마음이 안 좋았죠. 남편은 그런 저를 참 많이도 달래주며 위로해 주었죠. 내가 있잖아. 걱정 마. 아버님 금방 쾌차하실 거야. 병간호도 내가 할게. 에이, 아니야. 회사에 병간해야지. 아빠 수술하시고 항암하시려면 내가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같은 남자니까 아버님도 편하시지 않겠어? 내가 말했잖아. 장인어른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슬픈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본인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니 이럴 때 이렇게 말해주니 너무 감동스러웠고 처음으로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님도 본인 아들이 너무 착하다며 한껏 치켜 세워주시더라고요. 에휴, 사돈 어른 일은 참 안 됐다. 그래도 현대의학이 요즘 얼마나 좋니? 너무 걱정 마.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얼마나 니네 아버지 걱정을 하는지 내가 다 감동이었어. 너 진짜 남편 잘 만났어. 네, 맞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정말 놀랐어요. 희수 씨 다시 보이던걸요? 애가 너무 착해서 탈인 거지. 어쨌든 사돈 어른 건강은 너무 걱정 말고 이럴 때일수록 너는 네 몸 잘 챙겨. 네, 어머님. 제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래도 희수 씨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아빠의 건강이 어떻든 옆에서 든든한 서포트를 하기로 했고 제 뒤에서 아들처럼 응원하는 사위까지 있으니 아빠는 힘을 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일주일도 가지 않아서 발생을 했어요. 아니, 나 지금 상가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왔는데 아버님 건물 넘어간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건물이 넘어가다니. 다 대출이었다며. 사람들한테 소문 다 들었어. 근데 그마저도 경매에 넘어가니 어쩌니 말이 많던데? 아니, 너 얘기해봐라. 이게 사실이야? 아니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시침이 떼시겠다. 너 알고 있었잖아. 무슨 소린 줄 모르겠다니까. 네 애비가 지금 모든 걸 속이고 너 시집 보낸 거라 이 말이니? 빚쟁이였어? 아니요. 전 모르는 사실이에요. 와, 사람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도저히 무슨 말인 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남편이 임대하고 있는 아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지경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빠는 빚쟁이라고 했어요. 처음 듣는 소리인지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일 장인어른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아빠 몸도 안 좋으시잖아. 그리고 설사 그런다 한들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할까봐 그래? 너 아주 웃기는 애구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어디 내 아들한테 큰 소리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사실 그냥 들리는 소문만 듣고 이러는 거 저도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아빠 몸도 안 좋으신 게 이건 아니지 않나요? 몸이 좋던 안 좋던 나도 알 건 알아야겠다. 네 아빠 빚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긴 줄 알아? 아빠 성격이 그렇다 한들 저한테 책임지게 하지 않으실 거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당신은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당연하지.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어이없네 진짜. 처음 보는 남편의 얼굴이었고 저 역시 당황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남편은 싫다고 하는 저의 손을 이끌고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아픈 아빠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이 아침에 자네랑 여정이가 웬일이야?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요. 건물 임대인들이 그러는데 장인어른 순 빚쟁이에 이 건물도 넘어가게 생겼다면서요? 그게 사실입니까? 헛, 소문 한번 빠르구만.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평생 투자만 해서 내가 이런 거 보는 눈은 탁월하다 싶었는데 내가 감이 많이 죽었나 봐. 무리하게 하다가 그만. 그럼 지금 다 빚이라는 거 맞는 거예요? 자네랑 여정이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싶었는데 오히려 잘 되었네. 아빠, 왜 숨겼어요? 나한테 털어놓지. 결혼해서 잘 사는 딸한테 부담 주기 싫었다. 가뜩이나 아파서도 부담인데.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당신 우리 아빠한테 말버릇이 뭐야? 속은 건 나인데 왜 네가 발끈해? 남편은 친정아빠 앞에서 발끈하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을 보고 친정아빠도 많이 놀란 모습을 보였어요. 저 역시 남편의 본 모습이 원래 이런 모습이구나 싶은 게 씁쓸했어요. 당신 그렇게 우리 재산이 중요해? 당연하지. 솔직히 너희 집 재력 아니었으면 내가 왜 결혼했겠어? 지금 그 말 돈 때문에 했다는 소리야? 그래. 나처럼 능력 없는 놈이 비빌 데가 처가밖에 더 있냐?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애초에 저희 집 재산을 보고 결혼을 했다는 말에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아빠 또한 화가 나셨는지 더 이상 말이 없으셨어요. 몸도 안 좋은 아빠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다 싶어 남편을 끌고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아니 뭐래? 진짜냐? 아니지? 엄마, 우리 새 됐어. 장인어른 투자 잘못해서 재산 날려먹고 암까지 걸려서 우리 골치 아프게 생겼다고. 당신 말 다 했어? 아유, 속았다 속았어. 아주 겉만 번지르르 해서는 그 모습에 속았다고.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지금 그 누구보다도 힘든 건 저희 친정 아버지세요. 근데 가족이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 앞뒤가 너무 다르네요. 가족 같은 소리 하네. 볼 게 있을 때나 가족이지. 그래, 우리가 미쳤다고 그 꼴을 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막말로 너희 애도 없잖냐? 그런데 뭐하러 우리 아들이 그런 꼴을 봐가면서 너를 데리고 살겠어. 무일푼에 아픈 양반 모셔야 하는 네 처지를 말이야. 그건 엄마 말이 맞아. 난 그렇게 못 살아. 언제는 아버지처럼 여긴다더니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완전히 돌변한 모습을 보이는 남편이었고 그 모습에 이번 생의 결혼 생활은 다 글러먹었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아까 그런 모습을 보며 슬퍼하실 친정 아빠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다. 아픈 아버지의 빚쟁이 친정이라니. 진짜 쇼킹이야. 당신 진짜 뻔뻔하다. 난 그래도 당신을 믿었는데 이렇게 돌변할 줄 몰랐어. 솔직히 암도 유전이라는데 재수없게 너도 그 병 유전 아니냐? 그래. 이런 거 다 찝찝했어. 참고로 너 우리 아들이랑 살고 싶으면 니네 친정아빠 수술하고 요양원에 넣든지 해라. 그리고 파산 신청 꼭 하고. 뭐라고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엄마 말이 맞아. 너 이 집에라도 붙어있고 싶으면 엄마 말대로 해. 제가 들은 말이 무슨 말인가 싶은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친정과 손절을 한 뒤 아빠를 요양원에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이렇게 표현해가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남아있던 정마저 떨어졌어요.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이구나. 네가 나랑 이혼하면 갈 데나 있어? 이제 친정도 없어질 텐데. 그나마 같이 산 정 때문에 이렇게라도 말해주는 거야. 네가 왜 제일 책임져? 이혼했으면 좋겠구만. 옆에서 이혼을 부추기는 시어머니와 저보고 선택을 하려는 남편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고 전 그 길로 가방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마음이 아플 친정 아빠에게로 갔어요. 친정 아빠는 절 보시자 제가 올 줄 알았다는 얼굴을 하셨어요. 아빠,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아니다, 잘 왔어. 추웠지? 얼른 들어와라. 내가 미안하지. 아니,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진짜 어쩌려고 그랬어. 사실을 얘기해주마. 울면서 아빠에게 얘기하는 저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시다. 아빠는 저에게 본인이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셨고 그 일들은 정말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아주 깡 좋다. 이혼 소장이라니. 집 나가서 오히려 엄마는 좋대. 그러셔? 그래, 그러시겠지. 그리고 소송은 내가 걸어야지. 속은 게 난데. 회사 다닐 때부터 부티나게 하면서 날 홀린 게 너잖아. 내가 미쳤지. 당신 인성이 이 정도 바닥일 줄 몰랐다. 솔직히 지금 너무 황당하지만 그래도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엄마는 너랑 죽어도 이혼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봐줄게. 친정 손절해. 웃기고 있다. 내가 미쳤어? 널 선택하게. 네가 볼 게 뭐가 있다고.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실수는 네가 하고 있겠지. 막말로 그래. 우리 집 망했다고 쳐. 근데 너란 놈은 볼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배짱이니? 그래도 난 빚은 없잖아. 빚 없는 거 확실해? 우리 아빠한테 빚져서 사업했잖아. 임대도 공짜고. 그깟 푼돈 꺼준 걸로 더럽게 생색내네. 내가 장인어른 비위 맞춰준 건 어쩌고. 그래, 넌 이런 인간이야. 내가 진짜 사람을 잘못 봤지. 내 인생의 오점이다. 지금 네가 이렇게 나올 때가 아니야. 너야말로 정신 차려, 이 멍청아. 이혼 소송을 내고 남편을 처음 만난 날,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고 전 그 뚫린 입에서 얼마나 많은 막말이 나올지 경청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쌓인 게 많았는지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꺼내며 막말을 하였죠. 그냥 니네 엄마가 원하는 이혼 해줄게. 잘 먹고 잘 살아봐. 아빠가 새신값은 꼭 주라셔. 빚지고 사는 거 싫다고. 새신값? 하, 그때 목욕탕 같이 갔을 때? 됐다.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 돈 알뜰하게 모아서 수술비에나 보태. 이제 살기도 빡빡하실 텐데. 누가 누굴 걱정해? 당신이? 건물 여러 채 있는 우리 아빠를 걱정해? 꿈에서 아직 못 태어났나 보네. 너희 아빠 이제 파산 신청하고 요양원 갈 길만 남았잖아. 아, 신청하면 못 가시려나? 헛소문에 이렇게 팔랑 끼워가지고 네가 사업을 제대로 하겠니? 제 말에 남편은 표정을 구기기 시작했고 갑자기 뭔가 쎄한 얼굴을 했어요. 전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통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 앞일은 정말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헛소리라니. 말 그대로야. 건물 임대인들 말 믿고 지금 우리 아빠를 쫄딱 망한 병든 노인 취급했겠다? 그래, 그게 딱 네 인성이지. 뭐 아니라는 거야? 그건 네가 알아봐. 어쨌든 네가 원하는 이혼 해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봐.
제대로 알아듣게 얘기해. 말 그대로야. 그리고 수요일 내에 가게는 빼도록 해. 이제 남인데 굳이 거기서 가게를 할 필요는 전혀 없잖니? 제 말에 남편은 무언가 잘못되어감을 인지했는지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참 가증스러웠고 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말이 참 의미심장했는지 임대인들을 찾아다니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하였어요. 참나,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슈? 그냥 우리도 지나가는 소리로 들은 말인데. 그렇게 무책임하시면 어떡해요? 전 사장님들 말이 사실인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도 그냥 들은 소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 건물주가 빚 한 푼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알고 보니 모든 사실은 이러했어요. 이 모든 계획은 아빠가 꾸민 일이었고 그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 얘기를 듣고 분에 못 이겨서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가게에서 이런 대화를 했더라고요. 아버님이 암이시고 뭐 어찌저찌 해서 돌아가시기만 하면 아버님 재산은 다 내 거나 마찬가지야. 진짜 결혼 잘했지. 그럼 솔직히 걔 한부모 가장을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 아빠가 통 크게 통장 준 거 보고 내가 이 집이다 싶었다니까. 돈 아니면 볼 게 뭐가 있니? 엄마는 이제 호강길만 걸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정이 비위 맞추면서 한두 푼씩 뽑아내면 그만이야. 여정이가 믿으니까. 우리 아들은 어쩜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 내가 진짜 아들 잘 낳았어. 지금 장인어른도 얼마나 나를 기특히 여기시는지 몰라. 고마워하신다니까. 그래, 그렇게 비위 잘 맞추면서 아들 노릇해. 그래야 너한테 떨어지는 게 한 푼이라도 더 있는 거니까. 이 얘기를 아빠는 남편의 가게에 깜짝 방문했을 때 문 밖에서 듣게 된 것이었고 남편의 가게를 찾아간 이유도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알고 보니 위암 3기를 진단받으신 아빠가 동명이인이란 병원 측의 실수로 오진이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 기쁨에 제일 먼저 아들 같은 사위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찾아가셨다고 한 것이었죠. 멍청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아빠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아빠 재산을 전부 몰수할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격분한 저희 친정아빠는 입이 가장 가벼운 임대인에게 은근슬쩍 본인이 망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흘렸던 것이에요. 어머, 사장님이 웬일이세요? 아, 여전히 장사는 잘 되시네요. 저 음료 한 잔 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우리 사장님한테는 공짜로 드려야죠. 임대료도 안 올리시는데. 아, 참, 감사합니다. 참, 제 신세가 점점 처량해지네요. 나이 들어서 더 잘 살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도 안 좋으시고. 사실은 투자를 좀 잘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말씀해 보세요. 저랑 1, 2년 된 사이도 아니시고 제가 틀어드릴게요. 그냥 사정이 많이 안 좋아요, 요새. 건물도 다 빚이고 갚아야 할 돈은 산더미고 몸은 아프고 참 우울하네요. 아니, 어쩌다 사장님 같은 분이? 이 얘기를 철석같이 믿은 임대인은 어느새 모든 임대인들에게 소문을 내었고 그 소문이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프고 돈도 없는 아빠를 그럼 돌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와 아빠에게 그런 막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아빠에게 들었을 때 매우 놀라웠던 얘기였지만 역시나 아빠는 참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았고 저 역시 남편의 본성을 봐버렸기 때문에 미련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이 모든 일을 알고 나서 남편은 저에게 처음과 같은 얼굴을 하며 빌었죠.
솔직히 돈에 원래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잖아.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용서? 이혼 당하기 싫으면 아픈 아빠 요양원에 넣고 인연 끊으라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진짜 역겨워. 엄마가 장인까지 모시는 건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하셔서. 엄마 말이라면 자다가도 넌 벌떡 일어나지? 어쩜 이렇게 무능력할까? 착한 게 아니라 모자란 거였어. 그래, 뭐든 좋아. 모자라든 착하든. 그냥 우리 예전처럼 지내자. 내가 장인어른한테 싹싹 빌고 사죄할게. 사죄할 필요 없어. 이혼 도장이나 찍어. 아무리 빌어도 제가 끄떡하지 않자 남편은 시어머니까지 대동하여 회사 앞까지 찾아왔어요. 두 모자의 뻔뻔함에 정말 실소가 나왔지만 어디까지 비나 보자 싶어 만나는 주였어요. 그리고 절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더라고요. 야,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나도 참 마음은 고운 사람인데 온갖 풍파랑 역경을 다 겪으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야. 한 번만 봐줘. 뭘 얼마나 풍파를 겪으셨다고 이러세요. 그리고 풍파를 겪으면 다 이래야 하나요? 정말 웃기네요. 이렇게 늙은 노인네가 비는데도 안 되겠니? 네가 원하면 분가해서 살아. 제가 이혼하는 이유는 어머님 때문도 있지만 이 사람의 이중인격이 가장 커요. 물론 어머님도 심하시지만 내가 사돈도 따로 만나 뵙고 다 사죄 드리마. 진짜 돈 앞에 무섭네요. 어머님이 사과도 하신다고 하고. 우리 아들 불쌍한 애야. 평생 아빠 없이 커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그러니까 착한 네가 이해해 주렴. 아니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다 저러진 않죠. 저 이혼할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는데 이래야겠어? 미안하다고 하잖니? 돈 때문에 하는 사과 필요 없어요. 그래, 내가 어리석었어. 인정하마. 그러니까 인정하고 물러나세요. 정말 이럴래?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잘못 다 사과할게. 시어머니는 재차 사과하시며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아빠가 망했다는 전제하에 진짜 얼굴들을 봐왔기 때문에 도저히 마음이 돌려지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돌아서지 않자 저를 잃을 수 없었는지 남편은 아빠까지 만나며 빌고 또 빌었어요. 당장 가게 빼라는데 왜 찾아왔어? 장인어른, 어떻게 저희 사이가 이렇게 끝이 납니까? 그래도 제가 아들 같은 사위인데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아들이 내 뒤통수 치려고 대기 중이었지 않나. 이렇게 점잖게 끝내자고 할 때 끝내. 저 한 대 치시고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대 칠 가치도 없지. 내 딸이랑 사니까 모자라도 아들처럼 좋은 구석만 보려고 했는데 애초에 너 같은 놈은 걸러야 돼.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게요. 믿어주세요. 저 남자로서 약속 지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지 엄마 치마폭에서 노는 너란 놈 말을 어떻게 믿어? 역시나 아빠도 절대 믿지 않았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 수순을 밟았어요.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혼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저희는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이제 어떻게 살라고. 네 멋대로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일 벌린 건 너야. 맞다. 아빠가 가게 해준 건 그렇다 치고 사업할 때 도와주신 자금 언제 갚을 거야? 내가 당장 돈이 어딨어. 대리라도 띄어서 갚아야지. 안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또 소송 걸 거야. 이렇게 해야겠어? 난 너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가혹하게. 그때 니네 모자는 나한테 안 가혹했어? 그거는 나도 모르게 돈에 눈이 돌아서 그랬던 거야.
나 착한 사람인 거 다 알잖아. 그때는 내가 아니었어. 아니, 넌 착한 척하는 그냥 마마보이의 모자란 인간일 뿐이야. 불쌍한 척 그만해. 이젠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전 절대 남편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고 사업 시작 시 아빠가 빌려준 채무까지 모조리 다 받아내었어요. 남편은 어머님 집을 팔아서 결국엔 저희에게 빚까지 갚았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짓고 막을 내렸어요. 남편은 가게도 결국 그만두고 이렇다 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백수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 또한 아들과 며느리만 믿고 있다가 졸지에 당장 생활비가 없어 건물 청소를 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죠. 자존심이 대단하시고 끝까지 본인 아들이 최고라고 우겼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돈 앞에는 참 장사가 없다는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라는 것도 깨달았던 일화이기도 하고요. 왜 또 찾아와? 우리 다신 보지 말자고 했잖아.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미안해. 나 300만 원만 꿔주면 안 될까? 내가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있어도 당신한텐 절대 못 주지. 그러게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썼어야지. 속물적인 사람. 평생 반성하고 살길 바란다. 내가 내 복을 발로 찼지. 진짜 뼈저리게 미안하고 후회해. 돈만 좀 꺼주라.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 한 개나 더 해. 한 달 뒤에 갚을게. 급해서 그래. 사채를 쓰던 네가 알아서 해. 왜 2년 끝난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그래? 너한텐 큰돈 아니잖아. 웃긴다 진짜. 큰돈 아니어도 당신한텐 줄 돈 없다고. 뻔뻔함도 정도껏 해. 나 진짜 그지야. 백반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엄마한테 타 쓰는 신세라니까. 나 같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 진짜 한심 그 자체다 당신. 저한테 돈 꺼달라는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저흰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모든 걸 다 접고 순천에 내려갔다고 했어요. 처음 소식을 듣고는 좋지 않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아무래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 오히려 아빠에게 더욱 효도를 하며 살고 있어요. 아빠보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옆에서 친구 같은 딸이 되고 있다고 자부해요. 요즘엔 그래도 여자친구분도 생기시고 저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저 역시 일에 더 몰두한 결과 승진도 하였고 과거의 아픔을 잊고 지내요. 그래도 제 선택이기에 후회 없이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보려고 해요. 사연을 들은 여러분들 역시 잊고 싶은 지난 과거가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고 현재를 향해 후회 없는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인생은 짧고 즐길 날도 짧은 것 같거든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2년차 여성이에요.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남편과 만나 결혼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 같아요. 그만큼 제 인생에서 결혼은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누군가는 결혼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제게 있어 결혼은 행복의 시작점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갈 정도였어요. 그러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살림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늘 돈 걱정이 떠나지 않았어요. 가난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일찍 철이 들어버릴 정도였죠. 그랬던 제가
돈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게 결혼을 한 이후부터였어요. 그러니 제게는 결혼이 행복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지 12년이 된 지금 그 행복이 위기를 맞았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사연을 보내는 건 행복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집안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던 순간부터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우리 집 형편이 다른 집보다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건 7살 무렵이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형편은 어려웠지만 눈에 띄게 비교가 될 만한 사건이 27살 무렵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 생애 처음 가난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 계기는 바로 유치원이었어요. 6살 때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동네 골목을 휘저으며 뛰어다니던 친구들이 7살이 되자 다들 유치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저만 빼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유치원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해. 네 눈엔 우리 집 형편이 안 보이니? 네 아빠 허리 다쳤다고 방구석에서 뭉갠 지 벌써 1년째다. 그놈의 허리는 다 나은 지가 언젠데 저러고 일도 안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건지 원. 나 혼자 미친년처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 일을 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딴짓 남자들은 어떻게든 식구들 먹여 살리겠다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한다는데 이건 뭐 나보다 더 멀쩡한 인간이 허구한 날 방구석에서 술만 퍼마시고. 아휴, 너 그렇게 유치원에 가고 싶으면 잘난 네 아빠한테 보내달라 그래. 생활고에 시달리던 엄마는 피곤에 찌든 얼굴로 한참을 아빠 흉을 보더니 제게 버럭 소리쳤어요. 분명히 나한테 한 말이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안방에서 소주를 마시고 계시던 아빠가 김치가 담긴 그릇을 엄마가 서 있던 주방 쪽으로 휙 던지셨어요. 이놈의 옆에 내가 툭 하면 지랄이지. 이년아, 내가 일하기 싫어서 이러고 있냐? 일을 할래도 써주는 데가 없으니 그러는 거 아니야. 누군 집구석에 있는 게 편해서 그런 줄 아나. 나도 죽겠어. 네가 바가지 안 긁어도 나도 미치겠다고. 결국 그날 엄마랑 아빠는 살림살이를 집어 던지며 무섭게 싸움을 하셨고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 저는 대문 밖에 앉아 찔끔찔끔 눈물을 짜며 울었어요. 그러다 저를 부르는 엄마 목소리에 얼른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단지 친구들처럼 유치원에 가고 싶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커져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죄인이 된 기분이 됐어요. 소설 안나 까레리나에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불행한 이유로 불행하다. 그 말대로라면 저희 집의 불행은 그거였어요. 가난. 내가 유치원에 못 가는 것도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이고 부모님이 허구한 날 싸우는 것도 바로 가난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께 뭘 해달라거나 사달라는 말은 하지 않게 됐어요. 혹시라도 그랬다간 또다시 부모님이 싸움을 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렇게 우리 집의 가난은 저를 일찍 철이 들게 만들었어요. 국민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빠가 다시 일은 시작하셨지만 이상하게도 빚은 점점 더 늘어났거든요. 이거 봐, 혜진 엄마. 돈 있으면 10만 원만 줘봐. 내가 2배, 아니 10배로 불려다 줄게.
뭐? 10만 원을 10배로 불려? 이 인간이 또 노름에 손대는 거야? 지금까지 털어먹은 걸로도 모자라서 또 노름 타령이냐고. 차라리 죽어라, 인간아. 왜 그러고 사니? 차라리 죽지 왜 그러고 살아? 돈만 생기면 노름판을 드나들던 아빠 때문에 우리 집 살림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어요. 그런 탓에 엄마는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일을 했지만 제대로 된 옷 한 벌 가진 게 없을 정도로 늘 고생만 하셨죠. 엄마가 벌어오는 돈만 생각한다면 우리 세 식구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어야 했지만 노름에 빠진 아빠 탓에 끼니 때우는 것도 힘들 정도였어요. 제가 국민학교에 다니던 때만 해도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을 먹었던 게 아니라 다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었어요. 저처럼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님이 바쁘셔서 도시락을 싸줄 수 없는 집 아이들은 점심시간에도 줄임배를 안고 슬며시 교실을 빠져나가곤 했어요. 친구들 보기 창피했으니까요. 3학년에 올라가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저희 반에 정원이라는 여자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하필 제 옆자리가 비어있어서 제 짝이 되었죠. 그런데 하필 그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전히 집안 사정이 전과 다를 바 없이 어려웠던 저는 사교시 종이 치자마자 점심시간을 피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정원이가 그러더라고요. 혜진아, 점심시간인데 어디 가? 화장실 가? 배가 좀 아파서.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정원이는 제 속도 모르고 따라 나서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옆 분단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피식 웃으며 말을 했죠. 혜진이 화장실 가는 거 아니야. 도시락 안 싸와서 운동장에 나가는 거야. 우리 반 애들도 다 알아. 쟤 항상 도시락 안 싸우거든. 집이 엄청 가난한가 봐.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나의 가난을 반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걸 꾹 참고 저는 뒷문으로 걸어갔어요.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 내 발걸음마다 반 아이들의 눈길이 따라붙었죠. 그런데 저보다 한 발 앞서서 정원이가 손을 뻗어 뒷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는 해맑은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랑 운동장에서 땅 따먹게 하자.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정원이 손을 잡고 운동장까지 나가는 동안 속은 울렁거리고 다리엔 힘이 풀려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마침 정원이 발걸음이 딱 멈추는 거예요. 어떡하지? 실내화 주머니를 안 가져왔네. 혜진아, 너도 실내화 주머니 안 챙겼지? 그러고 보니 너무 황급히 교실을 빠져나오느라 실내화 주머니를 깜빡했더라고요. 실내화를 신은 채 운동장으로 나갈 수는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또다시 아이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정원이가 제 손에 자기 도시락 가방을 쥐어주며 그러더라고요. 이거 들고 있어. 내가 가서 실내화 주머니 가져올게. 어디 가면 안 돼? 그렇게 정원이 도시락 가방을 손에 쥔 채 저는 망부석처럼 건물 현관에 서 있었어요. 잠시 뒤, 제 실내화 주머니까지 들고 온 정원이 덕분에 우리는 운동장으로 나갈 수 있었고 구름 사다리 밑에 앉아서 함께 도시락을 먹었어요. 정원이가 혼자서는 절대 안 먹겠다고 하도 우겨서 몇 숟가락 거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정원이가 학교 교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손을 흔들며 어찌나 반가워하던지
하마터면 저도 모르게 같이 손을 흔들 뻔했지 뭐예요. 정원이는 저를 향해 달려와서는 손에 쥔 2개의 도시락 가방 중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받아. 오늘부터 네 도시락은 우리 엄마가 싸주신댔어. 대신 반 친구들한테는 비밀이다. 순간 마음속으로 갈등이 됐어요. 이 도시락이면 더는 반 아이들한테 창피를 안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정원이를 향한 창피함 때문이었죠.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정원이가 제 손에 강제로 도시락 가방을 쥐어주며 그러더라고요. 어제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어. 원래 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항상 도시락을 남겨갔었거든. 빈 도시락통을 보면서 엄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앞으로도 혜진이 너랑 같이 도시락을 먹으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도시락을 2개 싸주셨어. 오늘도 나랑 같이 밥 먹어줄 거지? 티끌 하나 없이 맑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정원이를 보니까 왠지 이 아이라면 나를 동정하거나 놀림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시락 가방을 손에 쥐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정원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 고마워. 이따 점심시간에 우리 같이 도시락 맛있게 먹자. 그날 이후 저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는 일은 없었어요. 자리가 바뀌어도 정원이와 늘 도시락을 함께 먹었거든요. 학년이 바뀌고 다른 반이 되고부터는 아침마다 제가 정원이네 집에서 직접 도시락을 받아갔어요. 저희 집에서 학교에 가려면 정원이네 집을 거쳐야 해서 늘 들리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겸사겸사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3년 내내 저는 정원이 엄마가 싸주시는 도시락을 먹었어요. 고마운 마음은 하늘 같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선물을 사드릴 형편은 안 되잖아요. 시간은 흘러 6학년 겨울방학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옆집 오빠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자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고등학생인 옆집 오빠는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눈길에 넘어지는 바람에 팔을 다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서 저보고 얼마간 옆에서 일을 도와달라는 거였죠. 제게 온전히 다 맡기는 건 아니고 자전거에 신문을 싣는 것과 자전거를 미는 것만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받는 돈에서 얼마를 떼어주겠다고요. 저한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기회였죠. 새벽마다 오빠와 함께 신문 보급소로 가서 할당된 신문을 받아 오빠 자전거에 실어주고 배달까지 자전거를 함께 밀었어요. 언덕길에서는 조금 힘이 붙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이 정도 힘든 건 문제도 아니었죠. 그렇게 받은 돈으로 백합 모양의 브로치를 샀어요. 제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지만 동네 옷가게에서 산 거니 그리 비싼 물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정원이 어머니께 뭔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에 얼마나 기쁘던지.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혹시 집에 두었다가 아빠가 훔쳐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집안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죄다 들고 나가 노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음에도 정원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정원이네 집 대문 앞에 누가 쭈그려 앉아 울고 있지 뭐예요. 다가가 보니 정원이었어요. 정원이는 저를 보자 끌어안고는 펑펑 울더라고요. 혜진아, 우리 이사 간대. 아빠가 서울로 발령이 나서 서울로 가야 한대. 나 서울 가면
우리 이제 못 만날지도 몰라. 어떡하면 좋아.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유일한 내 친구인 정원이와 헤어지게 된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구질구질한 내 인생의 유일한 행복은 정원이와 함께 정원이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도 좋았지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나도 조금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정원이와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데 안에서 정원이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우리를 보시고는 어머니 역시 마음이 짠하셨는지 저희를 안고 등을 쓸어주셨어요. 이사 간다고 영원히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애틋할 수가. 어디에 있든 너희 두 사람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돼. 서로 편지도 하고 방학 때 서울로 놀려도 오렴. 아줌마가 우리 혜진이 좋아하는 것도 많이 해줄게. 아주머니께서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간다니. 저희 집 형편을 모르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대문 앞에서 정원이를 안고 울먹이던 저는 그제야 아주머니께 드릴 선물 생각이 났어요. 주머니에 넣은 채 정원이랑 부둥켜 안고 오느라 종이 상자가 눌려서 살짝 찌그러졌더라고요. 안 그래도 보잘것없는 선물인데 포장까지 엉망이 되자 기분이 상했지만 그 선물을 받고 활짝 웃으시는 아주머니를 보자 기분이 나아졌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손수 가슴팍에 브로치를 걸어보시고는 한바구음을 지으셨죠. 세상에, 내가 백합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니? 고맙다. 내가 평생 아껴가며 사용할게. 고마워 이진아. 지난 3년간 아주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도 아주머니는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정원이네는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정원이가 이사를 가던 날 저는 이삿짐 트럭이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어요. 마치 제 인생에서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중학교에 들어간 뒤 저는 또다시 점심시간이 되면 슬며시 밖으로 나오곤 했어요. 달콤한 사탕 맛을 알아버리기 전이었다면 대수롭지 않을 일이었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점심시간마다 평범하게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까먹어왔기 때문에 또다시 찾아온 빈곤의 시간은 참기 힘들 정도로 수치스러웠어요. 운동장으로 나갈 자신이 없어서 화장실에 숨어 있기도 했는데 그러다 우연히 학교 도서관을 발견한 뒤로는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누가 보면 대단한 문학소녀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4교시가 체육인 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게 책상 언저리를 바라보다가 때가 되면 페이지를 넘길 뿐이었죠. 제가 다시 교실에 앉아 온전히 점심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된 건 중3, 여름방학을 앞둔 때였어요. 막노동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번 돈을 고스란히 노름판에 쏟아붓던 아빠가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 일로 약간의 보상금을 받아 아빠가 남긴 노름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그래도 네 아빠가 염치는 있는 인간이었나 보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빠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여전히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끼니를 거를 정도는 아니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를 대신해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 청소와 빨래, 간단한 음식으로 저녁상을 차리곤 했어요. 아빠가 없으니 술을 마시고 소리치는 사람도 없고, 돈이 될 만한 걸 찾겠다고 집안을 뒤집어 엎는 사람도 없어서 우리 모녀는 이전과 달리 조용하게 살 수 있었죠. 걱정이라곤 서울에 사는 정원이 편지가 끊어졌다는 것 정도였어요. 처음 이사를 하고는 거의 매주 편지를 보내곤 했었는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부터 편지가 뚝 끊어졌거든요. 제가 보낸 편지도 반송돼서 돌아오는 걸 보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게 아닐까 생각됐어요. 그래서 전화도 해보았지만 역시나 전화번호도 없는 국번으로 나오더라고요. 정원이는 한순간에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정신없이 지내느라 저도 더는 정원이 생각을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 모든 인연이 그렇겠지만 눈에서 멀어지니 서서히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저희 집은 돈 걱정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돈을 조금 모은다 싶으면 보증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전화가 오고, 몸을 혹사하며 일을 하던 엄마가 팔을 다쳐서 한동안 일을 쉬게 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아빠가 살아계실 땐 아빠만 없어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아빠가 없어도 가난한 건 여전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엄마가 돈 걱정 않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제가 성공하는 길 밖에는 없겠더라고요.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던 엄마는 그저 남들보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몸은 하루가 다르게 축나고 버는 돈은 노동 시간에 비해 턱없이 낮았거든요. 우리 모녀가 사람답게 살 길은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는 거다. 결론은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딱히 학원을 다닐 형편은 안 돼서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날 배운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교무실에 찾아가 그 과목 선생님께 질문을 했고, 그렇게 교무실을 제 집 드나들듯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다들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아는 담임 선생님은 교사용 자습서와 문제집도 따로 챙겨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공부를 했더니 자연히 성적은 나오더라고요. 제 목표는 등록금 저렴하고 내 인생의 백이 되어줄 수 있는 서울대였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과외 수업도 받고 학원도 마음껏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조금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돈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저런 도움받으며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가난한 부모 자식으로 태어난 걸 어쩌겠어요. 한타만 하고 있느니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게 낫죠. 그래서 곁눈질 하지 말고 내 앞에 놓인 길만 보고 가자는 심정으로 죽어라 공부했어요. 그렇게 3년을 스스로 채찍질하며 버틴 끝에 그렇게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게 되었죠.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힘든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드물기는 해도 개천 용이 나오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등록금이 싸다고 하는 대학이었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그마저도 버거운 금액이었어요. 과외를 하고 과 사무실에 들어오는 아르바이트를 찾아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장학금을 놓치는 학기에는 등록 마감일까지 엄청 가슴을 졸이며 돈을 끼워 맞춰야 했어요.
그래서 제게는 대학 시절의 추억이나 캠퍼스의 낭만 같은 건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산 덕에 제때 졸업도 할 수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도 다니게 되었어요. 가장 큰 수확이라면 그 직장에서 제 남편을 만났다는 거였죠. 남편은 저와는 달리 부모님 덕에 고생 없이 자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과외와 학원도 원 없이 다니고 심지어 외국 유학도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내 영어 시험 때도 남편은 늘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발음도 어찌나 좋은지 토종 한국식 발음을 구사하는 저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런 사람이 제게 관심을 보이고 대시까지 하니까 처음엔 사랑 가지고 장난하는 건가 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가정형편 때문에 그런지 자존감도 낮고 타인의 호의를 동정처럼 생각하는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다는 사람한테 되려 냉랭하게 굴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남편한테는 상처가 됐던 모양이에요. 늘 생기 넘치던 사람이 제게 거절을 당한 이후부터는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애써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며 섣부른 기대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원래 남편과 일본 출장을 떠나기로 돼 있던 직원이 부친상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대신 출장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부장님은 마침 연말이고 하니 일본에 간 김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기분 좀 내라며 금일봉을 주셨지 뭐예요. 그것도 엔화로 직접 바꿔서 말이에요. 부장님이 워낙 제 남편을 예뻐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주신 선물이었지만 막상 우리 두 사람은 그 선물이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고백받고 찬 게 불과 며칠 전인데 근사한 레스토랑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싶겠어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못 그런다고 차라리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는 게 낫죠. 아무튼 일본에서 현지 업체 관계자를 만나 일을 잘 마치고 남은 시간은 각자 알아서 보내기로 했어요. 오전 업무가 끝난 덕분에 출국 날짜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일본 관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엔화를 많이 바꿔오지 않아서 값비싼 선물은 못 사지만 그래도 소소하게나마 엄마 선물 정도는 사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블로그 서치를 해가며 시내로 나갔죠. 사실 그때는 부장님이 주신 금일봉은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쇼핑몰에서 선물을 고르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냐고 하길래 엄마 선물 사러 쇼핑몰에 나왔다고 했더니 알겠다며 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는 마저 쇼핑을 하려는데 주얼리샵 쇼윈도에 디피된 목걸이가 제 눈길을 사로잡지 뭐예요. 지금까지 돈에 치여 사느라 반지며 목걸이는 눈길조차 안 주고 살았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한참을 억슬 놓고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목걸이 옆에 적힌 가격표를 보고는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무려 120만 원이나 했거든요. 지금이야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금목걸이가 비싼 건 당연하지만 그때만 해도 24K 한돈에 10만 원도 안 됐거든요. 다이아가 박힌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하다 싶었죠. 그래서 엄마 선물만 사서 바로 호텔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기왕에 도쿄에 왔는데 도쿄타워는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청승맞게 거길 혼자 가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온 옷이나 갈아입자 했는데 그때 누가 제 방을 두드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었어요. 외출하고 돌아온 건지
외출을 하려고 입은 건지 외출복 차림이더군요. 저 시간 있으면 같이 나갈래요? 부장님이 주신 금일봉도 처리해야 하고. 혹시 어디 가려고 그랬던 건 아니죠? 순간 염치였긴 하지만 도쿄타워에 가자고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금일봉을 쓰자면 어디든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도쿄타워에는 가봤냐고 애들러 물었더니 잘 됐네요. 나도 아직 거기 못 가봤는데 같이 가요. 그렇게 어색한 상황에 우리 두 사람은 도쿄타워를 향했어요. 아직 못 와봤다던 남편은 아주 익숙하게 저를 타워 전망대까지 데려가 주었고 창밖에 보이는 야경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을 해주었어요. 딱 봐도 한두 번 와본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대리님, 몇 번째예요? 네? 뭐가요? 여기 오신 거 몇 번째냐고요? 난 또 도쿄타워 가이드인 줄 알았네. 그제야 남편은 피식 웃으며 손가락을 세게 펴보였어요. 출장 기간 내내 어색했던 우리 두 사람은 그제야 전처럼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내친 김에 전망대 투어를 한 뒤 근처 이자카야에 가서 맥주와 꼬치구이를 먹고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거절하면 또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남편 차를 얻어 타고 집까지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짐 정리를 하다 보니 제 백에 주얼리샵 종이백이 들어있지 뭐예요. 그 안에는 상자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열어보니 제가 넋을 넣고 보았던 그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함께 동봉된 메모지에는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삼세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이 났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남편이 자꾸 제 앞에서 알짱거리더라고요. 이번엔 미끼까지 던졌으니 제 반응을 기다리는 거였을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업무에만 집중했어요. 그러자 퇴근 무렵이 돼서는 남편 표정이 점점 울상이 되어가더라고요. 6시 땡 치자마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퇴근하겠다고 말을 하곤 사무실을 나갔더니 금세 남편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똥 마려운 사람처럼 전전긍긍하며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탔는데 1층에 도착도 하기 전에 속삭이는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목걸이는 왜 안 하고 왔어요? 저보다 나이도 4살이나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귀여운 건지. 제 대답 하나에 울거나 웃을 게 뻔히 그려져서 자꾸 장난을 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드디어 1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 옆을 졸졸 따라오고 있었고요. 퇴근길 직장인들을 해치고 한참을 걸어 인적이 뜸한 버스 정류장에 멈춰선 저는 가방에서 목걸이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내밀었죠. 남편은 제가 이번에도 거절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낙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목걸이는 그냥 가지세요. 어차피 내가 쓸 수도 없으니까. 당연하죠. 이건 이제 내 건데. 그러자 남편이 이건 뭐냐?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걸어주세요. 목걸이를 선물했으면 걸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제야 남편은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걸어준 목걸이를 시작으로 우리는 2년 가까이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 제가 대리 진급을 앞둔 여름,
결혼식을 올렸죠. 원래는 이듬해 가을쯤에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앞당긴 거였어요. 당시 시어머니는 유방암 투병 중이었는데 이미 상태가 너무 악화돼서 몇 달 버티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기왕이면 시어머니께 자식 결혼식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희는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 구하는 것도 그렇고 혼수나 예단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저희 집이 돈을 쌓아두고 사는 집도 아니고 갑자기 목돈을 마련하려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긴 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하나 어쩌나 고민을 했는데 대출을 받으려니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직장이 있으니 대출이야 되겠지만 결혼 후에 이 돈을 갚아 나가야 하니 남편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 시댁과 저희 집 형편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 혼수조차 대출을 받아서 해가야 한다는 걸 말하려니 너무 창피해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수억짜리 집까지 해오는 판에 고작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빚을 달고 결혼을 한다니 제가 생각해도 염치가 없고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 반차를 내게 됐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잠깐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어렵게 낸 반차라서 오늘 중에 은행 일을 끝내야 했지만 어머님이 부르시니 어쩌겠어요. 일단 가야죠.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급해서 저도 모르게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쉬며 어머님이 계신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이 반갑게 저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혜진이 왔구나. 상원이가 너 반차 냈다길래 이때다 싶어 전화했다. 중요한 약속 있었던 건 아니지? 네, 은행 일 좀 볼 게 있어서 반차 냈어요. 어머님 뵙고 가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은 바쁜데 발걸음하게 해서 미안하다시며 제 손을 꼭 잡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하셨어요. 뼈마디만 앙상한 어머님 손을 잡고 있자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과 처음 사귀던 무렵부터 자주 찾아뵀던 터라 요 몇 년 사이 너무도 변해버린 어머님 모습에 울컥했거든요. 혜진아, 오늘 널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줄 게 있어서 불렀어. 이거 받아. 어머님이 건네신 봉투를 받아보니 안에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무려 5천만 원이었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네 용돈. 너도 알다시피 내가 올해를 못 넘길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요. 상원이가 혜진이 널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네가 붕어빵 사왔던 거 기억나니? 방금 구운 따끈한 거라고 식기 전에 드시라고 그랬잖아. 오랜만에 먹어본 붕어빵도 맛있었지만 그게 식을까봐 가슴에 꼭 안고 온 혜진이 마음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 이런 애랑 고부지간으로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나한테 그럴 시간이 없어졌잖니? 우리 며느리랑 쇼핑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게 돼서 그게 마음에 걸렸어. 앞으로 줄 용돈 미리 한꺼번에 주는 거니까 아무 소리 말고 받아. 어머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나서 감사드린다는 말도 겨우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주신 용돈 덕분에 저는 그날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됐어요.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제가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걸 남편이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그걸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식구들 몰래 돈을 준비해 주신 거였죠. 그냥 주면 제가 자존심 상할까봐 용돈이라고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시어머니와 고부지간으로 지낸 건 불과 3개월 남짓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2달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어요. 그 큰 집에 아버님과 시누이 둘이 살았는데 그나마 몇 년 뒤 시누이마저 시집을 간 후로는 집이 정말 절간처럼 고요하게 변해버렸거든요. 결국 아버님은 혼자 큰 집에서 살기 불편하시다고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오셨어요. 평생 정원 딸린 넓은 집에서만 사시다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오시니 처음엔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30평대도 운동장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죠. 그 집에서 8년 가까이 사시던 아버님은 그 집을 저희한테 양도해 주시고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셨어요. 실버타운 안에는 아버님과 동료배 분들도 많으시고 몇 끼 식사도 나오고 무엇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무료함을 가장 싫어하시는 저희 아버님께는 딱 좋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통해 저희 애들과 톡으로 문자도 나누시고 최근엔 동영상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실 때보다 표정도 밝아지셔서 진작에 실버타운을 추천드릴 걸 하고 후회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실버타운에 들어가신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시누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올케 언니, 아무래도 우리 아빠 꽃뱀한테 물린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말이죠. 나한테 여자 화장품을 사오라지 뭐예요. 너무 어린 여자가 쓰는 거 말고 가격대에 있는 고가 브랜드로 사오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디에 쓸 거냐고 했더니 선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사업하실 때도 종전거래처 대표 부인들한테 선물을 했던 터라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넘겼는데 어제는 글쎄 샤넬 백을 사다 달라고 그러시지 뭐예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오늘 아빠한테 갔었는데 글쎄 아빠 집에 여자 스타킹이 있는 거 있죠? 아빠는 끝까지 모른 척 하시는데 정말 열받아서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언니, 아빠가 올케 언니 말은 잘 듣잖아요. 언니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이러다 아빠 재산 다 꽃뱀한테 털리는 거 아니냐며 징징거리는 시누이 탓에 결국 남편과 함께 아버님 댁에 들르기로 했어요. 간 김에 아버님을 모시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생각이라서 전날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예약할 거면 한 사람 자리를 더 예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시누이 말대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시긴 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점심때쯤 남편과 함께 아버님 댁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웬 여사님과 함께 주차장까지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이 익은 거예요. 그분도 저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아버님이 먼저 여사님에 대해 말씀을 꺼내셨어요.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분이라더군요. 여사님은 오래전에 딸아이를 잃고 남편과 이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실버타운에 들어온 건 올해 초였고 낯선 곳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군요. 시누이 말과는 달리 꽃뱀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말투도 나긋나긋하시고 무엇보다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목소리마저도 제가 아는 누군가를 닮은 것 같지 뭐예요. 그래서 혹시 땡땡동에 산 적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남편 직장 때문에 한 3년간 산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되려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땡땡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순간 울컥하시지 뭐예요. 어쩜 아까 주차장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긴가민가 했는데 혜진이 맞지? 나 정원이 아줌마야. 아줌마 기억 안 나니? 그 말의 순간 너무 놀랐어요. 내 앞에 여사님이 정원이 엄마라는 사실에 놀랐다기보다는 오래전에 딸아이를 잃었다는 말 때문이었죠. 아주머니, 아까 따님을 잃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혹시 정원이가... 그러자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저 사는 곳이 달라져서 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생겨서 나를 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원이가 세상을 떠나다니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아주머니는 그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진작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너무 경황이 없기도 했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정원이가 세상을 떠난 건 저희가 연락이 끊겼을 무렵이더라고요. 급성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렇게 됐다고 하셨어요. 정원이가 죽고 한동안 아주머니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셨고 그 바람에 남편분과의 사이가 소원해지셨대요. 설상가상으로 시댁에선 늦둥이를 낳으라고 강요를 하셨고 그 일로 시어머니와 불화를 겪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대요. 상간녀를 통해 아들을 얻고는 되려 아주머니께 이혼을 요구하셨다네요. 그 덕에 위자료는 꽤 많이 받았다면서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날 그 자리는 우리 부부한테 여사님을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결국엔 아주머니와 저 두 사람의 회포를 푸는 자리로 변하게 됐지 뭐예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신우이한테 전화해서 아버님 재혼을 찬성한다고 전했어요. 그리고는 여사님에 대한 얘기도 해주었죠. 3년 동안 가난한 딸 친구 도시락을 싸주실 만큼 인정이 많은 분이라는 것과 가지고 있는 재산도 꽤 돼서 아버님 재산을 보고하는 재혼은 아니라는 것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설득을 해나갔어요. 그러자 결국엔 신우이도 결혼을 찬성하게 되었죠. 현재 저희 아버님과 새 어머님은 같은 실버타운 내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셨어요. 결혼식을 따로 않고 혼인신고만 한 채 남은 인생을 친구처럼 살아가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친구 엄마를 시어머니로 모시게 됐지만 이렇게라도 오래전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내 친구 정원이가 못다한 효도까지 제가 다 하며 살 생각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인연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